먼저 첫 번째 키노트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생명보험의 역사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긴 하지만 어떤 특별한 원칙이 없습니다. 일단은 좀 암기를 해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맞힐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암기를 할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말고도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들 중심으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아마 고대, 중세, 그 다음에 근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연대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만 고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에라노이아, 콜레기아. 뭐 저도 생소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일단 요 부분이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뒤에 상호 부조 조합이 에라노이다. 또 콜레기아가 종교적 공대단체다. 이렇게 서로 바꿔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저는 기억하고 있냐면은 에라노이 종교단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에라노이 그러면 종교단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길드라고 하는 뭐 상호 부조조합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뭐 어린 시절에도 많이 배우셨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지는 않고 이제 간혹 지문으로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중세에서는 다른 부분보다는 이 톤틴 연금과 요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파스칼이랑 헨리가 나오는데 요 사람들이 어떠한 뭐를 개발했느냐, 뭐를 만들어냈느냐,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 많이 팔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고의 유유자금을 융자해준 자에게, 그러니까 나라의 돈을 빌려준 자에게 원리금 대신 종신통한 연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뭐였냐? 그 톤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톤틴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톤틴 연금 그러면 최초의 종신보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스칼 생존율, 그 다음에 헨리 사망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에라노이 콜레기아처럼 서로 교차해서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최초의 사망표를 작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둘 중에 한 사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헨리 사망표가 좀 외우기 쉽지 않겠습니까? 뭐 사망 헨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표는 헨리가 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뭐 원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약간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대 부분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근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좀 자주 나오냐면 그 연도를 이제 좀 연도 순서로 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좀 이런 부분은 틀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게 뭐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보험의 역사를 그 연도별로까지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큼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세계적 말 그대로 우리가 최초 이런 건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가 어디냐? 에퀴터블 생명보험회사다. 어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라. 그래서 간혹 시험 문제에는 뭐 독일이나 미국에서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인 에퀴터블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저희가 이제 연도를 적어 놓은 이유는 연도를 기억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의 그런 생명보험회사를 하나씩 나열하고 이거를 순서대로 맞춘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못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는 영국에서 1760년도 경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에퀴터블 생명보험회사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독일의 고타 생명보험회사입니다. 고타 생명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타 생명보험회사는 영국의 회사가 아니고 독일의 회사다. 그리고 영국의 회사보다는 약 한 60년 뒤에 설립이 되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있는데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이제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보다 여기 특히 이제 암스트롱 조사위원회가 190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생명보험회사 그 만들어진 뭐 우리가 이제 그 공제 그 500회사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뭐 근데 그 부분이 실제로는 암스트롱 조사위원회보다는 먼저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상에 일본 보험회사가 나오면 그거는 미국보다는 앞서는 연도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본도 동양 회사이기 때문에 서양 회사들보다 늦게 출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함정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일본 회사 이름이 나오면 미국 회사보다는 먼저 만들어진 얘기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역사 관련해서 함정, 우리가 이제 지문으로, 틀린 지문으로 나온 것을 함정을 찾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라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라노이 종교단체, 에라노이 종교단체. 그러니까 이 상호부조조합이 아니고 아까 상호부조조합은 뭐 기억하면 좀 그렇지만 콜레기아라고 했습니다. 콜레기아. 그러니까 에라노이는 종교단체.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고타 생명보험회사가 아니라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는 연도는 맞습니다. 뭐라고요? 예, 영국의 에퀴터블 생명보험회사다. 에퀴터블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보험회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노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역사입니다. 첫 번째가 세계의 보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 이제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까지도 목돈 마련을 위한 대중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개가 되겠죠. 개. 당연히 보라고 나오는 문제가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사원, 아까 이제 우리 에라노이 종교단체처럼 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사원에서 나온 그 자선이나 그 이자로 자선이나 대부를 해주던 제도가 있었다. 그게 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까지도 목돈 마련을 위한 대중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보라는 제도가 있다. 틀린 지문이겠죠.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역사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근현대적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와 개.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러한 정신, 우리가 이렇게 보험이라고 하는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는 정신,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상부상조의 정신, 그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상부상조라고 하는 부분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홍익인간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상부상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하고는 상부상조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근현대적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대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은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대리점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인데요. 어디에 설치를 했냐면 서울이 아니라 당연히 일본하고 가까운 부산에 설치된 겁니다. 좀 유치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리점이 설립된 곳은 서울이다. 이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틀린 지문이라고 여러분들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1960년대 우리나라 이제 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개인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잘 않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는 단체 보험이 크게 성장을 했다. 그러다 이제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이 되면서 좀 먹고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에는 개인보험 위주로 전환이 됐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제 1980년대는 시험 지문으로 잘 안 나오니까 건너뛰고 1990년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되고 보험 시장이 개방, 금융 자율화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YS라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금융 실명제 자율화 이때가 90년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본격적인 경쟁 체제다. 90년대 기억하시고, 당연히 이제 2000년대 되면은 우리가 은행과 보험이 합쳐지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도입이 되고, 또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도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021년에 올해죠. 2021년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그러니까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되는 시점은 우리가 2000년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함정을 찾아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생명보험은 연도는 기억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디 영향을 받았다고요? 미국이 아니라 일본. 예. 그 다음에 대리점이 어디였다고요? 부산에 처음으로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1960년대 아까 개인 보험이 아니라 경제개발 계획을 막 시작할 때는 이제 개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잘 되기를 기대했던 그런 시행이 됐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보험이 크게 성장한 것은 언제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80년대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1980년대가 아니고 본격적인 경쟁체제는 1990년대. 우리가 그러한 본격적인 금융자율화에 따른 생명보험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이 된 시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 민영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보험하고 민영보험 말 그대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명보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3층 연금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우리는 공영보험하고 민영보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호 보완과 경쟁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타적인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죠. 공영보험이 가지고 있는 거에 한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민영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들고 싶으면 들고, 뭐 국민연금은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들고 싶다 그래서 들고 안 들고 싶다 그래서 안 드는 게 아니죠.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이게 법률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급여에서 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운영을 하냐면 정부가 운영을 합니다. 책임을 정부가 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의 어떤 적정성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 최저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생활 보장, 사회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회보험, 공영보험이 운영되고 있고요. 민영보험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우리가 이제 이건 뭐 여러분들 연금보험 같은 경우 여력이 안 되시면 가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생명보험이나 아니면 생명보험회사나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가입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 가입 결정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당연히 민간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자기가 낸 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개인별 적정성이지 이게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잘 살고 못 살고에 관계없이 동일한 그런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민영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공통의 수준으로 받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사회보험이나 민영보험이 아닌 거, 긴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들 요 세 가지를 써놓고, 이 중에 하나를 뭐 민영보험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틀린 지문으로 골라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런 지문은 저는 우리 항상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문제를 잘 읽으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니까 잘 읽어보시면, 아, 그래, 이거는 공공성이니까 또는 이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그래도 비교적 몰라도 쉽게 답을 골라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험 문제 중에는 또 이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공공부조하고 사회 서비스는 잘 들어보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섞여서 문제가 나오면 골라내는 답이 좀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4대 보험제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는 4대 보험이라고 하지 않죠. 이건 의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부조냐 아니면 사회 서비스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섞여 놓고 나오면은 다음 중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맞게 짝지어 놓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 문제는 헷갈리죠. 왜냐면은 이 용어 자체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고 다 그게 그거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시험이 문제 푸는 방법이니까 문제 푸는 요령은 복지자가 들어가는 복지는 사회 서비스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복지가 들어가는 지문이 나오면 이거는 공공부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공부조가 아닌 거, 다음 중에 공공부조인 거 이렇게 골라낼 때 서비스가 복지가 들어가면 이거는 공공부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4대 보험이 들어가면 그건 당연히 지문이 그 공공부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골라내시면 이 문제도 출제자는 굉장히 어렵게 냈지만 우리는 좀 쉽게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를 통해서 좀 더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임의보험이 아니라 임의가입이 아니라 의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의무가입인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민영보험에 대한 얘기겠죠. 여러분들 민영보험에 대한 얘기고 자, 민영보험의 운영취지 여러분들 개인이 보험료 내는데 그게 사회적 형평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의 적정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지 사회적인 형평성하고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답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조. 근데 복지자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지자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공공부조가 뭔지는 여러분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뭐 의료급여, 생계급여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문제상에는 틀린 지문을 같이 넣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수는 없으니까 복지자가 들어가는 건 뭐다? 사회 서비스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키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급속한 노령화와 노후 준비 부족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필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암기하실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통계나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금 왜냐면은 통계 자료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암기하기도 좀 어렵고 왜냐면 연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좀 유치하지만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연도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요. 크게 보면 우리가 65세 인구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인구를 우리가 노령화율이라고 하는데 그 노령인구라고 하는데 노령화율의 비율이 7%, 14%, 20%. 원칙이 있는 건 아니죠. 꼭 무슨 7의 배수처럼 가다가 20%예요. 그러니까 7%, 14%, 20%. 같이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그 부르는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7%가 넘어가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 그 다음에 20%가 넘어가면은 초고령 사회.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저는 7%, 14%, 20%. 그 다음에 5글자 고령화 사회, 4글자 고령 사회. 그 다음에 5글자 초고령 사회. 제일 많은 거니까 초고령 사회.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근데 비율이 대강 43.8%인데 이게 뭐다?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인데 43.8%를 차지하는 게 뭐다? 노인 빈곤율이다. 이게 거꾸로도 물어보니까 같이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높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개정이 되면은 명목소득 대체율이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40%밖에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들, 통계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밖에 상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민영보험인 생명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들 중에 대부분이 다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 그죠?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이 발전한다 그래가지고 다 치료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식습관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름지고 이래서 다양해지면서 계속해서 우리 65세 인구의 한 80% 정도에 대해서는 높은 유병률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생명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녀가 옛날보다는 훨씬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 자녀의 책임의식이 점차 희박해지니까 우리가 개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화율이 21%로 고령사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글자, 4글자, 5글자.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그러니까 고령사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가 우리가 될 거다. 이렇게 기억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도도 한번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만성질환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습관이나 다양한 어떤 그런 위험에 관한, 질병에 관한 위험 요소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대부분의 노인들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노부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이 희박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관계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계약 관계자라고 하는 거, 계약하고 관련해서, 보험과 관련해서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보험회사가 있고 이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 가입과 관련된 연관자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계약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보험자, 세 번째가 보험 수익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라고 하는 건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서 보험료를 내도 상관없다. 피보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험의 대상이 돼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그리고 피보험자하고 계약자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같아야 된다?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했을 때는 어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죠? 악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의 서명에 필요하다. 타인의 서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두 동의가 아닌 서면 동의다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험 수익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1인이든 2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당연히 이러한 그 보험을 책임져 주는 사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고요. 네 번째가 보험회사고, 보험회사인데 이 보험회사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금전을 다루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우리가 사업을 허가받거나 인가받는 건 어디라고요? 금융위원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사업 허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내용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계약 관계자도 중요하고 계약 내용도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은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게 보험 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해야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바로 보험 사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다 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장을 받는 기간. 그래서 일명 똑같은 말로 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거 같이 나옵니다.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부른다. 위험기간, 책임기간이라고 부르고요. 또 보험기간은 요 밑에 나와 있는 보험료 납입기간하고 같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험기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보험료 납입기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료 납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험기간하고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기간은 평생을 보장하지만 보험료 납입은 10년만 해라. 이런 보험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모집인이 되시기 전에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가 있고요.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건
좀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혼동되는 용어고요.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보험회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내는 돈을 우리는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돈, 보험 수익자한테 주는 돈을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금액이나 보험료 이런 부분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문제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 이러면 좀 시험 보는 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내는 돈은 보험금, 보험계약자가 내는 돈은 보험료 이렇게 반드시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정을 찾아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된다?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구두 동의가 아닌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자,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사업을 허가받거나 인가 이건 다 어디서 한다고요? 금융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나오고 인가 나오면 대부분 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협회 이런 지문을 내놓고 틀린 지문으로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허가 인가 그러면 뭐라고요? 금융위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납 보험료 총액은 월납으로 납입할 경우에 보험료 총액보다 많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에 돈을 이만큼 여러분들 월세가 비쌉니까? 전세가 비쌉니까? 전세가 금액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전세는 돈을 받아서 그 집주인이 그 돈을 굴려서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납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일시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서 그 월 단위 적금으로 받는 사람보다는 이자를 굴려서 그 돈을 굴려서 이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총액보다는 당연히 적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시납 보험료가 월납 보험료보다는 당연히 적게 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월납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는데요. 원래 보험료는 연납이 원칙이었어요. 연에 한 번 내는 게 원칙이었는데 편리를 위해서 월납으로 나누고 뭐 분기납으로 나누고 또는 뭐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1년 연납이 원칙이었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일시납 보험료가 월납 보험료보다는 더 저렴하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 키노트입니다. 우리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뭐 주식 배당 또는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주식회사가 수익을 냈을 때 배당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보험계약 중에도 이 배당을 주는 보험계약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배당 보험계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자로 유입니다. 배당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배당이 없는 거는 당연히 없을 무자를 쓰겠죠. 그래서 무배당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다 배당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무조건 배당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내가 주식 투자 어떤 주식을 투자했다 그래서 모든 주식에서 다 배당을 받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나 이런 좋은 회사들은 배당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당을 유보했다가 다른 데 투자하고 더 크게 회사를 성장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들도 배당을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게 법률로 정해져 가지고 대부분 다 모든 회사가 일률적인 그런 배당금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0년 4월 달에 보험 가격 자유화가 시행이 되면서부터는 보험회사마다 이제 보험회사가 잘 운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잘 운영을 하면 배당을 더 많이 주듯이 보험회사마다 다른 배당률을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지문에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모든 보험회사는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건 틀린 지문이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2000년 4월부터 우리가 보험 가격 자율화가 시행이 되면서 보험회사마다 다른 배당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배당을 주니까 보험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당연히 무배당 보험 상품보다 유배당 보험 상품이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왜? 배당금을 지급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도 무배당 보험이 유배당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은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배당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배당률은 동일하지 않다. 그 다음에 무배당 상품의 보험료가 더 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적립 후배당. 자, 우리가 배당을 주려면 먼저 적립을 하고 나서 배당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선, 배당, 후, 적립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당을 주려면 먼저 적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당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지급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주식회사에서도 만약에 배당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현금으로도 주고요. 또 주식으로도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현금으로 주는데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데 이걸 현금으로 주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는 현금으로 이제 돈을 줍니다. 배당이 생겼으니까 얼마를 준다.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2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지급된다. 여러분들한테 안내문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나는 돈으로 받지 않고 내가 낼 보험료가 있으니까 보험료를 서로 퉁쳐달라. 상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보험료 상계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보험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내는 것은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다 내는 거, 회사에다 내는 거는 보험료. 회사가 개인한테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지를 할 수도 있고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험금이나 이제 환급금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 거기다가 배당금을 더해 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요거 아닌 방법을 하나 끼워가지고 내서 틀린 지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줄 수 있고 또 내가 내는 보험료를 좀 퉁쳐서 해줄 수도 있고 내가 받는 보험금에 얹혀서 줄 수도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 알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실적에 따라서 그 배당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있는 유배당 상품도 매년 보험료, 배당금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예시하고 공시를 하게 되면 누가 현혹이 됩니까? 보험계약자가 현혹이 돼서 이거 되게 좋은 보험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은 배당은 예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예외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요. 예외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연금보험인 경우에는 우리가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축에 해당하는 보험이니까 비교적 좀 더 명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연금보험도 기억하셔야 되고 5개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5개전이 아닌 3개전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정을 찾아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다 함정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특별하게 여기선 두 가지만 우리 좀 한번 살펴보면 이 연도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적립을 해야 된다. 선, 적립, 후, 배당.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자, 무배당 상품이니까 당연히 배당을 안 해주니까 보험료가 싸겠죠. 유배당 상품이 비싸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키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청약 철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청약 철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도 우리가 뭐 반품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건 반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마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 철회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청약 철회 기간 내에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한 날부터 청약 철회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유 관계없이 이유 불문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보험 청약을 했던 것을 되돌릴 수 있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청약 철회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되게 중요하겠죠. 언제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청약을 돌릴 수 있다, 되돌릴 수 있다. 그게 언제냐면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여러분들이 처음에 청약을 한 날로부터 전체적으로는 30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청약을 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오케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험증권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그러나 내가 그 보험을 청약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보시고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5일이 지나면 30일이 넘어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30일 이내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보험을 철회를 할 수 있다. 자, 청약 철회할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기납입 보험료를 보험회사는 3영업 이내,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는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험료를 반환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보험회사 책임에 의해서 보험료를 늦게 더디게 지연해서 반환해 줄 때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늦어진 기간만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요 1번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청약 철회에 불가한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무조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요 5가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문보험 계약자라고 하는 전문금융 소비자라고 하는 그런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불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한 그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가 불가능하고요. 보험기간이 90일 이내,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계약 보험 기간 자체가 짧은데 그거를 철회해 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보험이 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90일 이내인 계약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가 불가하게 되어 있고요.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이건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이거는 왜 그러냐? 뭐 제3자 동의가 필요했는데 동의를 받은 보험에 대해서 이미 계약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동차 손배법에 따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책임보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가입했는데 그걸 철회하면은 사고가 나면은 그 기간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험, 우리가 이제 진단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진단을 받은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가 불가한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5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 개정이 되면서 좀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는 틀린 지문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 문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철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꼭 보험증권을 받아야만 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보험증권을 받았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밑에 나오네 바로. 그래서 30일 이내가 아니라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청약 철회되면 보험회사는 즉시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즉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약 철회 요청하면 얼마라 그랬죠? 3영업일 이내. 3영업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되고 만약에 3영업일 이내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 약관 대출 이율로 가산 이자를 지급해서 더해서 지급하면 된다. 자, 우리 밑에 나오는 시험 문제는 예시예요. 이런 계산하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10월 8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했어요. 그러면 보험증권 수령일부터는 15일 이내. 그죠? 그러니까 10월 23일이죠. 그죠? 그리고 원래는 청약을 했으니까 근데 증권을 수령했으니까 15일 이내니까 10월 23일 이내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10월 21일 이런 게 나오면 요걸 고르는 거죠. 23일 이전에만 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세 번째 우리 청약 키포인트인 청약 철회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번째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한 키노트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약관을 받습니다. 이건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정해놓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약관하고 관련돼서는 뭐 뒤에서 우리가 다룰 수도 있지만 부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자기가 그냥 가입하는 거지 이게 나한테 맞춰달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면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DIY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도 있지만 실제로 약관 자체는 우리가 어떤 보험회사의 약관 그 상품에 대한 약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합하면 가입하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요하죠. 근데 이 약관이라는 게 여러분들 혹시나 보험을 드시면서 가입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설명하셔야 되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게 돼 있죠. 그 부분이 뭐냐면 보험료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어떤 범위로 보장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뭐예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들었는데 이게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는 게 의무인데 여러분들이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간혹 설명해야 된다. 꼭 아무리 보험계약자가 뭐라 얘기해도 거절을 하여도 여러분들은 설명해야 된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보험계약자가 자기가 알아서 읽어보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신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보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이 그냥 딱 정해놓고 모든 상품이 여기에 많으면 우리도 좀 편할 텐데 그러면 아마 약관이요. 아마 그 무슨 백과사전만큼 두꺼워질 겁니다. 왜냐면 그런 보험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그게 다 한 약관으로 다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보험 약관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했어요. 누가 책임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험 약관 교부 설명은 회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사가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여러분들 모집인이 되려고 하시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설계사들을 통해서 이 보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이냐면 보험회사의 책임입니다. 중요한 거는 당연하죠. 내가 뭔가를 알리지 않았으면 내 책임이지만 보험회사가 나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이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한정 기간을 주는 건 아니고요. 계약이 성립된 이후로 3개월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3개월 취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의 그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요. 용어들이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 수 없는 사람이 보험을 들었다 이거는 취소에 해당하지 않고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보험회사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해지나 취소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면 해지는 보험 계약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요. 취소는 보험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회사의 책임이 있을 때 보험 계약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보험 계약자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해지할 수 있냐면 계약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 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3개월 취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자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가 낸 보험료에 취소했을 때는 가산해서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관 대출 이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약관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준다. 가산해준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으니까 내 돈 받았는데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라 이거예요. 이자를. 근데 이자를 계약자가 잘못하면 낮은 이자, 보험회사가 잘못하면 높은 이자. 높은 이자가 뭐냐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높은 이자가 뭐라고요? 보험 계약 대출 이율. 그럼 내가 해지했을 때는 주로 무슨 이율을 부과하겠습니까? 평균 공시 이율이나 약정 이율을 부과합니다.
평균 공시 이율이나 약정 이율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얼마라고요? 아까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취소는 맞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여기 3개월은 그대로 쓰고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예, 무효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내올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는데, 우리가 보험회사가 잘못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 누가?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가산 이자를 더해서 지급을 받는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그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는 꼭 만기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중간에 해약하면 해약도 받을 수 있고 해약환급도 받을 수도 있고 중도에 또 발생하는 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고 죽어서 받는 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나 입원을 했을 때 받는 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민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꼭 같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이제 사망을 우리가 죽어서 눈에 보이면 당연히 사망했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겠지만 추정하거나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종이 되거나 아니면은 못 찾는 경우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무한정 이 사람이 사망되었다, 사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으면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보험금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설명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고요. 여러분들 다른 행정적인 처리 같은 거 누가 죽지 않았으면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죽은 것,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를 한다. 물론 나중에 발견이 되면 다시 소급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일단은 사망보험금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당장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실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몇 년이라고요? 5년간 우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일단은 일반 실종이라고 처리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 실종 같은 경우는 1년간 위난을 당했어요. 어떤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발생할 이제 시신, 사망자나 아니면 시신이라고 표현하면 어렵겠지만 어떤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특별 실종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정 사망이라는 게 있어서 수해, 화재 이런 부분으로 재난 같은 게 발생을 해가지고 그 관공서가 사망제 시읍면 장에게 통보해서 사망한 것, 그 사람은 지금 사망한 것으로 보겠다, 간주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인정사망. 그래서 일반 실종, 특별 실종, 인정사망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 일반 실종.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요 5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5년. 기간을 충분히 둬서 5년 안에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일단 실종됐고 사망한 것으로 본다. 특별 실종 같은 경우 비행기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5년이 아니라 1년. 그래서 5년, 1년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약관상에 이제 우리가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이제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러분들 계약자에게 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약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약관에서는 이 장애나 영구적 치유된 후에 이런 정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거 요거는 가로치기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3보험에 가면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혼돈이 좀 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질병이 아니라 장애다. 상해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장애라고 한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한시적인 장애는 5년 이상입니다.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5년 동안 장애가 발생하면 일단은 장애 지급률 20%를 적용한다. 20%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모집인 시험에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20% 한시 장애 할 때 우리 해당 장애 지급률에 20%를 적용한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영구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복이 가망이 없는 거에 불가능한 걸 우리가 영구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피보험자가 내가 영구적입니다. 내가 보험 계약자가 지금 영구적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학적으로 인정이 돼야죠. 그래야 보험금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가입자는 언제든지 보험금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입자한테 그런 권한을 준다면 가입자는 조금만 다쳐도 의학적으로 자기 좀 장애, 왜냐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장애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치유된 후라고 하는 것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두 가지 형태입니다. 요 가로치기로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문으로 의학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틀린 지문으로 고르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장애나 영구적 치유된 후라고 하는 요 각각의 내용들을 서로 바꿔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험금 지급기일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험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험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을 안 주면은 여러분들 뭐 당장 필요한데 돈을 안 주니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날짜하고 첫 번째는 요 보험금 청구 서류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당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담겨 있는 증명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뭐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뭐 보험증권. 필요 없습니다. 보험증권은 보험금 받는데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청약서. 여러분들 보험 청약서 같은 거 계약을 했을 때 청약서 들고 가서 보험금 달라 그러면 그거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이런 것들을 꼭 집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두 번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이런 내가 청구를 했을 때 며칠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약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계약자가 요청을 하면 3영업일 이내에 일반적으로는 3영업일 이내에 대부분 다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요즘 워낙 보험회사들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조사까지 다 끝나는 시간이 3영업일 이내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보험 회사가 계약자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이때는 계약 조사가 필요하니까 10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10영업일 이내에도 안 되는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30영업일 이내까지 보험회사는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자, 3 곱하기 10, 30.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3영업일 이내에 일반적으로 줘야 되는데 만약에 조사가 필요하면 10. 영업일 이내. 그 다음에 그 10영업일 이내에 못할 것 같으면 최대 30영업일 이내까지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지급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다음 해외에서 발생했는데 우리가 30일 이내에 이게 처리가 될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지급 기일을 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소송과 관련된 부분,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또는 60일 이내에 60 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소송이나 해외 이런 것들은 다 영업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조사가 되는 날까지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 우리가 그 일반 사망에 해당하는 일반 실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3년이 아니라 5년간 우리가 불명확했을 때
그죠? 특별 실종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영구적이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예, 피보험자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인정이 돼야 이게 영구적으로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해 보면 읽다 보면은 틀린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의학자, 이 피보험자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인 전문가가 인정하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영업일, 10영업일, 그 다음에 30영업일.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60영업일은 수치 없어요. 없는 답이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틀린 건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런 영업 지급, 보험금 지급 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6번째 키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보험 계약자가 잘못한 겁니다. 보험 계약자나 보험 계약자와 관련된 뭐 피보험자라든지 아니면은 보험 계약자와 관련된 수익자, 보험 수익자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잘못하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죠. 왜?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돼요. 근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는 누구겠습니까? 보험 계약자와 관련된 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어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자해를 하거나 상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보험회사의 면책이죠.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해주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면책 사유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외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세 가지도 당연히 잘 나오고요. 이 예외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보험자가 근데 인지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해서 자기가 해친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무능력자라든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고의로 해도 우리가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자살. 우리가 자살도 고의지 않습니까? 근데 2년이 지나면 자살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에서는 보장해준다. 여러분들 뭐 절대 그러면 안 되시겠지만 자살에 대해서 생명보험회사는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을 해줍니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기간 2년이라고 하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년이 지나서 자살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죠? 1년 이내. 근데 2년 후에 자살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2년 후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보험금 타먹기 위해서 우리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자인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당연히 우리가 보상을 못 받는데요. 보험 수익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단서 조항이 있을 때 이 단서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험 수익자가 한 사람일 때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보험 수익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여러 명 중에 이 사람이 고의로 피보험자를 상해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만약에 이 사람이 A고 이게 B고 C다 그러면 당연히 A의 몫을 제외한 A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제외한 B와 C에 해당하는 수익금, 보험금은 보험 B와 C에게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보험 계약자가 우리 뭐 그런 끔찍한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친족 살인이나 이런 것들 보면 간혹 그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들면서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해를 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악질의 그런 보험 사고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보험회사가 면책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정을 찾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의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쳤으니까 나머지 한 명, 다른 보험 수익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급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식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답을 고르는 문제가 많다. 그런 거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설령 공부를 좀 안 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확률을 높이 문제, 정답을 고르실 수 있다. 그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투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우리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지 의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고지 의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보험회사는 믿고 그 부분을 계약을 처리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숨기고 잘못하셨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보험금을 달라 또는 보험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가입 후에, 이건 가입 전이고요. 만약에 가입 후에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 알려야 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지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죠? 가입 전에는 고지 의무, 가입 후에는 통지 의무라고 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보통 고지 의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험 설계사, 모집인이 가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개는 보험회사의 그 청약서라고 하는 거에 질문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가서 어떤 경우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빼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설계사에 따라서 재량권을 준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냥 그러한 부분들을 청약서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집인이 물어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잘못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계약은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절 한도, 거절도 할 수 있고 한도도 제한할 수 있고 보험금도 삭감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사항을 알린다는 게 아니라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이겠죠. 중요한 사항. 이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만약에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만약에 거절했거나 아니면은 보험금을 제한해서 주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더 높여서 보험료를 내라고 했을 거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집하실 때 보험계약자로부터 내용을 받았으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그렇게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여러분들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속여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다 보험회사에게 불리한 거니까 보험회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보장을 제한할 수 있어요. 보험료를 높이거나 아니면 보험 가입 금액을 낮춰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그 보험회사의 그런 불이익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귀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보험 계약자한테 계약자가 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자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지입니다. 이 해지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무효하고 이제 혼돈이 될 수 있는데 무효는 아니고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험회사가 무조건 다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 3가지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어요. 위반 사실을 알았는데 1개월 이상 지났어요. 왜냐면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 그 보험 계약을 유지시키는 거는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때는 계약자의 책임인데 이때는 누구 책임으로 바뀝니까? 보험회사 책임으로 바뀌니까 보험회사 책임으로 바뀌면서는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자책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 자,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기간 중에 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다면 어떤 거예요? 이미 이거는 그 알리지 않은 문제는 보험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대로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요 위하고 밑에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개시일로부터 2년이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이제 이거는 3년이 지났는데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때 내가
굳이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 보장도 제한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해지할 수도 있고 보험료를 높일 수도 있고 보험 금액을 낮출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지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물론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는 우리가 해지할 수 있지만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다르게 알릴 경우에 계약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지, 통지, 해지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지, 통지, 해지. 그러니까 고지나 통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할 거나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진짜 돌림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8번째 우리 키노트입니다. 납입 최고 기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납입 최고 기간. 최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문상으로는 알린다 그런 뜻입니다. 알린다.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보험료를 안 냈으니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계약자죠. 그죠? 보험 계약자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험료를 깜빡하고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험이 만약에 효력을 상실하면 보험금을 못 받으니까 계획자가 불리하니까 계약자한테 충분한 네 보험료가 지금 안 들어왔으니까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납입 최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회 보험료는 우리가 보험이 책임이 개시되기 위해서 항상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냅니다. 그러니까 2회 이후부터 보험료가 미납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깜빡하시고 안 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자동 이체를 해놨는데 자동 이체 여러분들이 이체되는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치했던 그런 예탁금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못 빼갔을 경우에는 미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납입 최고 기간을 두어서 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납입 최고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무한정 줄 수는 없으니까 14일 동안 줍니다. 근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짜리 단기 보험인 경우에는 2분의 1인 7일을 부여하고 있고요. 14일을 부여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 납입 최고 같은 경우는 문서로 알려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메일로 많이 하니까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아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송신을 했다 그래서 계약자가 수신한 걸로 볼 수 없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도 보내시고 나면 항상 뒤에 숫자가 없어지는 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상대방이 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 확인 전까지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송신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간혹 시험 문제는 송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나오는 시험 문제는 미수신 확인 시에는 납입 최고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똑같은 절차를 다시 거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확인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한 거라고 간주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신 확인이 안 됐다. 이러면 송신되지 않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또 보내셔야 돼요. 납입 최고 절차를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14일. 그 다음에 다시 진행한다. 그 다음에 수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입 최고 기간 내 보험료 미납을 했어요.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4일이 지났는데 그 다음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보험회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고요. 취소나 무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14일이니까 14일 지나고 1일 뒤. 그 다음 날에 보험계약. 만약에 14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2일.
이때까지 공지가 되고 다음 날에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다음 날.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이길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길. 그날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길 내지는 다음 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납입 최고 기간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아직까지는 해지된 상태가 아니고 해지 이후에는 당연히 해지가 됐으니까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죠. 근데 납입 최고 기간 내에는 아직까지는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정을 찾아라에서는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30일 이상의 납입 최고 기간으로 정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일이 아니라 14일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날 이런 건 없다. 아마 보험회사 이제 우리가 모집인 시험 보시면서 준비하는 내용 중에 끝나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끝나는 날 항상 다음 날. 우리가 아까 좀 어려운 말로는 이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해지입니다. 여러분들 간혹 시험 문제는 해지가 아니라 무효할 수 있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무효나 취소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건데 이미 내가 처음에 보험을 가입해서 책임이 개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데 무효시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는 없어요. 보험회사가 취소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해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지할 수 있고요. 보험 계약자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보험 계약자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자문서로 안내할 경우 전자문서를 송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신입니다. 수신이 확인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만약에 송신했는데 수신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보내셔야 된다.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9번째 키노트입니다. 통지 의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보험 아마 모집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계약자한테는 항상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이제 고지 의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보험에 계약을 하기 전은 고지 의무, 후는 우리가 통지 의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통지 의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보험금이 발생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거를 알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됐을 때 알려주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통지를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두 가지.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까 보험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됐을 때 알려주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이걸 누가 알려주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누가.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거는 누구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다 관련돼 있죠. 계약자도 관련돼 있고 피보험자도 관련돼 있고 수익자도 관련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누가 알려야 되냐면 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가 알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알려야 되는 거는요. 뭐 언제까지 알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었는데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뭐 14일 이후, 7일 이후 이런 게 그런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항상 지체 없이 즉시 알려야 되는 거죠. 내가 주소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보험금 사유가 발생을 하면 바뀐 주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락처가 없으면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지 의무, 고지 의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체 없이 즉시 우리가 알려야 된다. 그거 회사에도 알려야 되고요. 또 설계사도 그런 내용을 알았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험금 지급 사유와 관련해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가 의무가 발생을 한다. 자, 주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가 관련이 있습니까? 계약자나 왜냐면 보험료 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 수익자, 요 두 가지. 계약자와 수익자에게만 그 통지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자, 수익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주소가 변경했을 때 피보험자도 알려야 된다. 이런 지문이 나오겠죠. 물론 틀린 지문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는 우리가 이제 통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최종 주소로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금이 뭐 보험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최종 주소로 우편물에 대해서 알렸을 때는 이미 이제 우리가 도달하는 데 필요한 뭐 한 3일이든 4일이든 등기든 뭐 이런 걸로 보냈을 때 우편으로 보냈을 때 3, 4일이 지났으면 그것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보는 것을 도달하는 것으로 보는다. 뭐 그런 부분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자 그 수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수신 확인이 이루어질 수가 확인을 방법이 없으니까 우편이 도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간이 걸린 이후에는 수신한 것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정을 찾아라 보시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지급사유니까 돈과 관련된 거는 누구하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까? 예, 왜냐면 자기 보험 대상자도 중요하니까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자와 수익자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게 되겠고요. 자,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지체 없이 알려야 되는데 누구한테만 의미가 있어요? 이건 피보험자는 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보험료 내는 사람, 그 다음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주소가 바뀌었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는 것을 회사에 보험회사에 즉시 통지해 줘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지도 했으니까 계약을 부활시키는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제 효력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해지를 했을 때 보험회사가 해지 요청을 해서 해지가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느 기간 이내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부활해달라.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기간 중에 보험료에 해당하는 가산이자까지 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부활시켜달라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무조건 내가 보험료를 안 내서 해지를 했는데 해지가 된 계약을 뭐든지 계약자가 다 부활시켜달라 그러면 보험회사가 아마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 가능 요건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미 계약할 때 이미 그 계약 절차를 했으니까 나는 부활할 때는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신계약과 동일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돈을 해지 환급금을 받지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이미 그 계약은 그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끝난 계약이에요. 근데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고 해지가 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없긴 한데요.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는데 이거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고 3년 이내라고 한다면 이 계약은 해지된 계약은 부활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회사가 당연히 이 부활을 승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요.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서 우리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반드시 보험증권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되는데 당연히 부활을 했으니까 다시 계약을 시작하는 거하고 동일하니까 당연히 보험회사의 승낙도 필요하고요. 이때 우리 계약자는 연체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평균 공시 이율의 1%입니다. 이때 계약자의 그 계약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가산하는 경우는 보험회사의 책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 계약자의 책임이니까 평균 공시 이율이나 약정 이율의 1%인데 여기서는 평균 공시 이율의 플러스 1%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금액을 가산해서 이자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부활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해지하고 싶지 않았는데 보험회사가 어떤 나의 문제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보험을 해지했는데 계약자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수익자가 누가요? 보험 수익자가 나는 내가 그러면 그 계약을 인수하겠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계약한 사람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내가 이 계약이 너무 좋아서 나는 수익자는 이 계약을 계속해서 다시 부활시키고 싶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부활이라고 합니다. 누가 요청을 해야 되냐면 보험 수익자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지된 날 특별 부활을 요청하는 경우는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알려줘서 이거를 네가 다시 특별히 부활할래? 말래를 보험 수익자에게 물어보고 보험 수익자가 만약에 그것을 좋은 보험이니까 나는 부활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험회사는 승낙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을 승낙해서 보험계약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부활제도라고 하고요. 자,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우리가 이때는 반드시 뭐 무한정 기간을 주는 게 아니라 6개월 내, 6개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보험 모집인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닙니다. 6개월 내에 소멸계약 부활 청구와 함께 우리가 계약 취소를 가능하고 기존의 계약을 취소하고 우리가 같은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그 상품이라고 한다면 고려야 그 같은 요 동일한 보험회사여야 요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회사에 그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당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을 소멸하고 기존의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청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독립적으로 우리가 보험 판매를 중개하는 보험 중개사가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그 부분까지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간혹 이 부분이 보험 설계사는 당연히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으니까 보험계약의 전환은 적용돼야 되겠지만 보험 중개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전환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부활이 가능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지된 경우에만 부활이 가능합니다. 취소됐을 때는 취소로 끝입니다. 부활은 해지된 경우만 가능하고요. 해지 환급금을 받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 것처럼 해지라고 하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부분에 아는 계약에 대해서 부활이 그 해지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부활이 가능한 거지 해지 환급금을 받은 계약은 부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여기에 혼돈이 있습니다. 뒷부분은 맞습니다. 자, 보험 대리점의 설계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 계약에 저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부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보험 중개사가 행한 계약이지 설계사가 행한 계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째 그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건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가입을 했는데 이거 뭐 내용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보험료를 다 못 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 수익자 같은 경우도 변경할 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험 사고의 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한 거니까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얼마 안 남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쓱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도 바꿀 수 있고 보험 수익자도 바꿀 수 있는데 피보험자는 바꿀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 계약자를 바꿀 때는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하고 보험 수익자 돈을 받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누가 보험료를 내든 간에 보험료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어떤 사고의 대상인 피보험자가 그 명확하게 본인들이 승낙한 피보험자라고 한다 그러면 보험 수익자는 누가 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승낙은 필요 없지만 보험 수익자도 바꿀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보험 수익자가 바뀌거나 뭐 이러면 그냥 고지하면 됩니다. 이래서 보험 수익자가 바뀌었습니다. 알려주면 돼요. 자, 보험 종목의 변경, 보험 종목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 종목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게 조금 들었는데 뭐 불과 몇 달 내고서 보험 종목을 바꿔달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 가서 우리가 같이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1일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1년 이상이 지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종목을 바꿀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의 변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 가입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감액된 부분은 해지가 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줄여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보험회사는 줄인 것만큼 해지가 된 거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감액된 부분은 대출로 처리한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해지한 걸로 처리한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후에는 보험 종목 변경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1년이 지나면 1년 유지가 된 그런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 가입 금액에 감액된 부분은 뭐라고요? 무효가 아니라 해지로 처리해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 종목의 변경은 새로운 계약 체결에 해당하므로 변경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종목이 제1의 보험료를 내고 1년 동안 유지가 되면 보험 종목도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항은 누구라고 했어요? 보험 계약자가 아닌 보험 수익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번째 키노트입니다. 우리 소멸 시효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효력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효력이 없어지는 게.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무한정 시간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료라고 하는 것도 언제까지,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도 보험회사에서 책임이 언제까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부여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용어로 소멸 시효 기간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는데 여기는 함정을 찾아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함정입니다. 왜냐면 여기 섞여 있는 거 이런 거를 내고 2년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거를 내고 당연히 3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쉬운 건 뭡니까? 하나가 있는 거예요. 2년짜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보험금을,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계약자는 보호해야 되는데 보험회사도 물론 보호해야 되지만 보험회사가 강자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강자예요. 강자기 때문에 이것만 2년이에요. 강자는 2년이고 약자인 계약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다 3년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3년. 보험료,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3년. 해지 환급금, 내가 이제 이제 해지를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3년. 책임 준비금, 내가 낸 보험금 중에 책임 준비금도 반환해달라는 부분도 3년. 배당금도 3년. 그러니까 다 보험 누가요? 계약자가 돈을 청구하는 거, 그거는 전부 다 3년. 전부 다 뭐로 끝나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금으로 끝나요. 금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이제 보험료, 여러분들한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아까 미납했을 때 보험료를 내라 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네, 그 부분만 2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1번째인데요. 그 약관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약관. 우리가 이제 부합성의 원칙도 적용이 되고 여기서는 먼저 설명하면 약관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험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들, 많은 다수의 계약자들한테 일일이 보험을 들 때마다 거기에 맞는 그 상품에 맞는 약관을 아마 제시를 하게 되면 보험 가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계약자한테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정해진 어떤 그런 보험 상품마다, 물론 아까 상품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상품마다 다른 그런 약관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약관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것을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 누가 만들었어요? 보험회사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보험회사한테 유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성자가 불이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성자가 불이익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계약자한테는 유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해야 된다. 어떤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약관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계약자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계약하는 이 다수의 계약자마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공통, 일률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런 거고요. 당연히 이 보험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유리해야 된다? 계약자에게 유리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찾아라 보시면 면책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당연히 면책 사유라고 하는 거는 보험금을 안 주는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유리하면 안 되고 계약자에게 유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계약자에 유리해야 되고 보험회사에 불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험 안내제와 약관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이게 약관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얼핏 보면 아주 맞는 지문처럼 보이지만 약관에 의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계약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언더라이팅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키노트에서는 언더라이팅 말고 이제 클레임도 다뤄봤는데요.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되게 생소하실 겁니다.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계약을 가입시켜줄까 말까를 심사하는 사람이에요. 계약, 가입, 심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심사를 하는 거를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 그런 심사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언더라이터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 가입 조건 같은 걸 정하는 거야. 이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해주는 사람이에요. 보험금의 금액을 정해주는 심사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클레임 담당자라고 합니다. 자, 언더라이터의 전문 자격 제도 우리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언더라이터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험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전문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으로 그냥 이 부분만 같이 기억하시면 상식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라이터가 있고요. 또 우리 계리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리인.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산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험 계리사라고 하는 계리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뒤에 U가 언더라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KLU, AKLU, FKLU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이 단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자격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여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뭐 클레임의 담당자는 반드시 뭐 FKLU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이건 틀린 거죠. 클레임 담당자가 아니라 언더라이팅 담당자가 따야 되는 자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요 단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영어에 우리 F가 제일 뒤에 나오니까 F가 제일 고급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부분을 뭐 AC 이렇게 구분하면 아마 C보다 AKLU가 앞에 와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물어보는 시험은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가입 가능 여부와 부담할 보험료를 결정하고요. 역선택을 방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지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선택을 방지하고 공평성 유지하며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더라이터의 기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언더라이팅의 기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시킬지 말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을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료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보험금을 낮춰서 가입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언더라이터고 그러한 일이 언더라이팅이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업무 수칙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출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언더라이팅 하면서 고지된 의무 중에 병에 관한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재산에 관한 얘기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서 노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여러분들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의 그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없는 거고요. 회사 이익과 고객의 보험 니즈가 충돌 시에는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죠.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의 계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로 도움을 줘야지 어떤 일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풀면 정답입니다. 그죠? 지문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틀린 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언더라이팅의 단계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은 모집 조직에서 이제 이 언더라이팅 하는 것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사람한테 보험 가입 시키면 안 되겠다 느낌이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역할은 모집인이 하고 2차는 이제 가입을 했는데 의적으로 진단 같은 거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두 번째 검사를 하고요.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하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다 통과됐는데 실은 언더라이트가 여러분들이 낸 자료나 의적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고의가 있어. 가입하면 안 되겠어. 이러면 언더라이터가 이때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적부를 심사하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역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검증을 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은 언더라이팅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 이 부분이 또 그 안에서도 보면 더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적 언더라이팅, 신체적 언더라이팅, 그러니까 언더라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이 뭐냐.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직업이나 음주나 흡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연령이나 성별이나 과거 병력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보험사고를 유발하는데 어떤 그런 의도나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재정적 언더라이팅 관련해서는 생활환경이나 소득 수준. 자, 이 문제는요, 요 각각의 내용, 요 네 가지를 물어보는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서로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물어보는 지문도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으면 한 요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적 언더라이팅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음주, 흡연은 환경적 언더라이팅의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언더라이팅은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분류하여 그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지만 보험금액, 아까 가입 금액의 한도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보험료도 올릴 수 있지만 보험 금액도 낮출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약적부 확인은 피보험자의 재정 상태 확인이 주요 목적이다? 그렇지 않죠. 계약적부 확인은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서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종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상태 확인하는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2번째 그 키노트입니다. 클레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클레임 어디서 좀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이제 공항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우리 수화물 찾을 때 이제 거기 보면 그 영어로 좀 써 있죠. 수화물 찾아가라. 이제 baggage claim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험금 청구 관련된 거예요. 보험금 청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요. 이제 보험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 시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업무다. 이게 이제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돼요. 우리가 클레임에 대해서 맞는 지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업무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정의입니다. 정의니까 우리가 클레임이 뭐다. 여러분 설명할 때 클레임 우리 이제 뭐 우리가 그 수화물 클레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요즘 클레임 많이 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업무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절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금 청구를 접수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험금을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보고 가서 사고도 조사하셔야 되고 수익자도 확정해야 되고 보험금 지급 업무나 발생하는 민원 업무 이런 부분들 우리가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민원으로 많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모든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레임 건다 이럴 때는 뭔가 불만 사항을 거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당연히 우리가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데 잘못 나가거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러면 정말 누구한테 큰 영향을 줍니까? 회사의 경영수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냥 회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회사가 큰 손해를 보면 그게
보험 계약자들한테도 선의의 그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보험금을 이미 너무 큰 돈을 지급해서 보험금이 지급 여력이 없어지면 다른 보상을 받아야 되는 어떤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파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클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의 설계사, 모집인이라고 하죠. 설계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영업 입장에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언더라이터, 그 다음에 클레임 담당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뭐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의학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어떤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게 질병이나 또는 상해 뭐 여러 가지 그런 보장하고 그 어떤 그런 사고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의학 지식이 필요하냐면 아주 기초적인 게 아니라 클레임 담당자이니까 우리 일반 보험 담당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설계사들 같으면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내용만 알아도 되지만 클레임 담당자는 어떤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틀린 지문으로 고를 좀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 수준. 이게 좀 우리 문제상으로 틀린 지문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어떠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정을 찾아라에서 보시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레임 업무 담당자는 기초적인 게 아니라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클레임 업무 담당자는 계리인 자격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U가 언더라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터의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계리인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건 클레임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언더라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째 우리 보험 설계사의 책임에 대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모집인이 되시려고 하는데 모집인이 되시는 사람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시험 문제 푸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러한 윤리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고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구나. 같이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실제 시험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문 자체가 굉장히 용이하게 나와요.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알만한 답이 나옵니다. 좀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보험 설계사, 모집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가는 형태로 하고 이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와 같이 함께 이제 숙지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수증에 대한 부분인데 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받고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데 수령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주는데 여러분들 이름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보험을 모집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보험료 수령 시에는 반드시 회사 이름으로 해야 된다. 설계사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받으실 때는 우리가 일일 수금 받듯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일 수금 방식은 금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보험회사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되고 일일 수금 방식으로는 여러분 안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대해서 책임이에요. 이거는 먼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더라이팅을 위해 정확한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언더라이터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줘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여러분들 어떤 정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릴 사항이나 고지사항 같은 경우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알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고객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보험 모집을 하고 있지만 고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시켜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고객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서 판매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험 감수 수준이나 과거 투자 경력이나 현재 나이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거죠. 보험계약의 문제는 뭐냐면 잦은 짧은 기간 내 해지가 되고 해약이 되고 하는 부분이 보험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보험상품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고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아무나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그런 안내 자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 안내 자료를 활용하는데 보험 안내 자료는 반드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임의로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아무리 고객의 동의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안 돼.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 엄청 강하죠. 이 부분은 잘못하면은 뭐 보험회사 CEO, 대표가 잘리게 돼 있어요. 개인정보 책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리 고객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용 불가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고객의 동의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문은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함정을 찾아라. 보험 설계사는 우리가 자, 보험 안내 자료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감독원이 틀린 거고요. 보험 설계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죠. 근데 반드시 회사 명의의 영수증, 이 뒤에 나오는 거죠. 본인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즉시 발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현재 연령을 고려하기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보험 상품 판매를 할 때는요. 현재도 중요하고 과거의 어떤 병력이나 과거의 소득 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령을 고려하기보다는 요거는 좀 말장난 비슷한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좀 틀린 지문이 없어 보이는데 현재 연령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려하기보다는 감안한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연령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9번째입니다. 보험 사기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험 사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보험료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보험 계약의 특성 중에 보시면은 사행 계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험료는 작고요. 보험료는 적고 보험금은 커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복권 같은 개념이에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안에서 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 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규정을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기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연성, 경성이니까 연성은 우리가 소프트한 거죠. 그 다음에 경성은 굉장히 하드한 겁니다. 심하다란 거죠. 심하다고. 그러니까 연성과 경성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연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과장 그러면 뭔가 좀 세게 들려져서 이거 경성사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사고를 과장해서 또는 허위, 가장 허위는 연성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가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자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만 잘못하는 겁니다. 아주 악질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기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은 처벌이 커지니까 사기를 쳐서 돈을 좀 더 부풀려서 받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허위해서 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고를 일으켜요. 사기를 일으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성사기라고 한다. 자, 경성사기는 뭐냐면 고의예요. 고의. 여러분 다른 단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경성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틀린 지문으로. 그래서 같이 기억하는데 우리가 과장, 허위 그러면 연성, 고의 그러면 경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 사기는 당연히 엄청난 피해를 줘요. 보험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질적으로 이 보험 계약을 악용하면 보험회사에 엄청난 큰 사기를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처벌을 합니다. 옛날에는 형법에서 처벌했는데 형법의 사기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의 사기죄로 처벌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2016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2016년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한번 써본 겁니다. 연도가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거의 없는데요. 2016년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2016년 보험사기 방지법, 그 다음에 10년 이하의,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하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범죄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범죄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준비했던 과정에서 있었던 처벌,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가중범 처벌 가능하고 미수 처벌 가능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사기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험사기는 이게요, 다른 범죄하고도 같이 유발할 수 있고, 모방 범죄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증이 곤란해요. 왜냐면 보험사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냈는데, 우리가 청부살인 같은 거 시켜가지고, 뭔가, 모르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가서, 사고 내라 그러면은 우리가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증이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수법도 되게 다양화되고요.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저연령화되고 어려지고 있어요. 참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개인적인 그런 보험 사기가 아니라 이제는 조직화, 이 부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독 범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룹, 조직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수의 전이제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보험금 받아가면 여러분들은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요. 이런 죄의식이 부재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낸 돈,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인데 보험료 가지고 받는 건데 왜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악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의식이 좀 부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보험사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나 또 금융감독기관이나 또는 우리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이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감독원, 사기 인지 시스템 좀 크잖아요. 큰 거는 감독원. 금융감독원이고,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하고 관련된 거는 협회보다는 감독원에서 처벌해야 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그 다음에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은 보험회사.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세 가지가 실은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온 게 아니라 서로 금융기관을 서로 이렇게 다른 질문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생명보험협회가 갑자기 끼어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그 지문이 틀린 거예요. 사기에서는 생명보험협회가 주도적으로 뭐를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기는 뭐하고 관련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와 관련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성사기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성사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는 뭐예요? 경성사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과중한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상습범에 대해서 가중처벌, 당연히 가중처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기 금액이 커지거나 그러면은 가중처벌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보험 사기는 점차 개인화, 지능화, 저령화. 지능화, 저연령화 되는 거는 맞는 지문인데 개인화가 아니라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좀 더 조직화되거나 그룹화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화, 그룹화되고 있다. 자, 우리 금융위원회와 보험회사. 아까 제가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는 뭐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보험회사. 이렇게만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예방기관, 방지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명이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다. 그렇게만 같이 기억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살 예방을 위한 주요 기관별 사업 키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도 조금 출제가 계속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중앙자살예방센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명칭이 한국생명희망재단이라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중앙자살예방센터하고 우리가 부검 이제 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보건복지부의 산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 합병이 됐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요 내용들 사업 현황이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요 내용들이 어디에서 하는 거냐. 그래서 크게 보면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요 두 가지 내용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만 잘 매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게이트키퍼 양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망 원인이나 그 다음에 자살 유족 및 전문 인력의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자살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종합적인 그런 인력 양성을 하는 기관이 뭐라고요? 예,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제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살 뭐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라고 하는 그 오명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같이 우리가 힘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뭐 정부기관하고 이제 생명보험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사망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회사들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예방을 해야 되겠죠. 자살이 더 이상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그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가기관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도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 신경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19개 생명보험회사가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농촌에 그런 뭐 농약에 대한 어떤 자살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농약 안전 보관함을 보급한다든지 청소년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뭐 어떤 제도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정을 찾아라 보시면은 장애인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하는 거 거창한 부분을 운영하는 건 어디서 한다고요?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게 지금 저도 입이 좀 입에 잘 안 붙는데요.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아까 중앙자살예방센터였는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그 명칭이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에서는 이 원인 분석하고 사망 이런 전체적인 자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 뭐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그 중앙심리부검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합병이 됐습니다. 중앙자살 예방센터하고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합쳐져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생명보험공헌위원회가 아니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아니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